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회계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늘하고 내일이거든요. 예, 왜 오늘하고 내일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회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회계라는 용어는요. 사실 처음부터 회계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니에요. 회계학이 경영학의 한 분야에 들어오면서 이름을 회계로 바꾼 거고요. 옛날에는 이 이름이 뭐였냐면 부기였어요. 부기. 됐죠? 근데 이 회계랑 부기랑 다르냐 똑같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의 전신인 부기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회계와 관련된 내용은 3장부터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 전체의 장부 기록하는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요. 자, 1절을 보시면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부기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 경영과 부기. 근데 이제 기업을 경영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기업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의 전개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사 생활 그만두고요. 그냥 치킨집을 차렸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 논의 전개할게요. 여러분들 치킨집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회계사 공부하는 거죠. 요즘에 분위기 되게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마디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올해 내년에 공인회계사 준비하는 건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수험생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갑자기 공인회계사 수험생이 확 늡니다. 그래서 1997년에요. 사실 공인회계사 수험생이 6,000명이었어요. 근데 IMF가 터지고 15,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인데요. 그게 이제 1998년이고 2007년도에도 경제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 수험생이 8,000명이었는데요. 12,000명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작년에 9,000명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 지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공인회계사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명까지 올해 떨어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오르는 시기가 딱 10년 주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계속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잘려가지고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기라는 내용은 부기는 여러분들 제가 치킨집을 하면 제가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물건을 구입하게 되죠. 그러면 재산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장부에 기록하자. 그것을 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할 때 기업의 재산의 증감 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부기라고 해요. 그래서 장부 기록의 약자다. 그래서 이 장부 기록의 가운데 자 부기, 이것을 부기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치킨집을 하니까 만약에 이제 맥주나 치킨을 팔게 되면 내 재산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원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맥주나 또는 이제 닭을 구입하게 되면 제 재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부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 변화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기록을 할 때 맘대로 기록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기록하자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해요.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 자, 아직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체계적으로 기록한다는 방법은 뭐냐? 어떤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정한 원리가 뭘까요? 복식부기의 원리겠죠. 그 복식부기의 원리에 대해서는 1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공개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부기 왜 하는데? 부기의 목적이 있어요. 됐죠? 제가 치킨집 운영한다고 그랬죠? 장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치킨집을 하는데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안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이제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개팅을 하는 여자가 저의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두 가지죠. 연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장부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일정 시점에 내 재산은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장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이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영성과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동안에 내가 얼마를 벌게 되면 내 재산이 있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내 재산을 뭐라고 하냐면 재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부기라는 목적은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마음에 지금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치킨집을 이제 처음에 차렸는데 치킨집을 차릴 때 X1년 1월 1일 날 치킨집을 개업한 날에 내 재산이 얼마였냐면 1억이었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이제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럼 번 돈이 있겠죠? 우리 이 번 돈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학에서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봤죠? 수익이라고. 그래서 수익을 얼마만큼 벌었냐면 한 2억 정도 벌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것만 수익만 발생하는 건 아니죠. 제가 닭 같은 걸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듭니다. 지출하는 비용들. 그래서 비용이 얼마만큼 들었냐면 1억만큼 지출이 됐어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내가 번 돈이라고 하는데 그 번 돈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학에서는 이익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1억만큼 벌었어요. 자, 그러면 X1년 12월 31일 날 내 재산은 얼마가 되죠? 원래 1억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1억을 벌었으니까 2억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경영성과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번 돈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번 이 1억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영성과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시점이니까 1월 1일 날 내 재산은 1억이고 12월 31일 날 내 재산은 2억이 되는 거죠. 요것을 재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장부를 기록하게 되면 내 경영성과와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부기의 목적입니다. 근데 장부를 그리는 방법이 이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이 경영성과와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거예요. 이제 경영성과와 재산 상태가 뭔지는 대충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부기를 왜 한다 그랬죠? 네. 경영성과와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이 부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단식부기라는 게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현금의 입출금만을 기록하는 장부예요. 그래서 현금의 입출금만을 기록하는 장부는 여러분들이 용돈기입장 국민학교 때 한 번씩 써보셨나요? 그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금은 더하시면 되는 거고요. 출금은 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말해요. 됐죠? 그런데 이 방법은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계학은 이 단식부기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재산의 증감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부기라고 했는데 이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그린다고 그랬는데 그 일정한 원리를 우리는 복식부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식부기의 방법을 쓸 거고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앞으로 논의는 이 복식부기로 논의를 전개할 거예요. 근데 이 복식부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단식과 복식의 차이를 알죠? 탁구나 테니스 칠 때 혼자 치는 것을 단식이라고 하고 둘이 치는 것을 복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장부에 기록할 때 양쪽에 기록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건을 양쪽에 기록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라고 한다. 그 정도만 아시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부기 왜 한다 그랬어요? 재산 상태와 경영성과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때 재산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먼저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펴시면요. 재무상태의 측정과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표를 뭐라고 하냐면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상태표. 됐죠? 그래서 이제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장부 기록 절차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표입니다.
자, 우리 책에 제일 앞에 뭐라고 돼 있죠? IFRS라고 돼 있죠. 자, IFRS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기업회계 기준이 따로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 갭이라고 미국 기업회계 기준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회계 기준을 통합하는 움직임이 생겼기 때문에 2011년도에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는요,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처음 쓰는 용어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차대조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밸런스 시트라고 해요. 밸런스 시트. 그래서 여러분들 BS라는 약자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팔이 아프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할 때요, 재무상태표를 그냥 BS라고 쓸 거예요. 모든 회계학 가르치는 분들이 BS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약자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 어떻게 그릴 건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저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표를 그려야 되는 거야.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한 채를 샀어요. 됐죠? 그래서 집이 얼마짜리냐면 5억짜리예요. 됐죠? 돈 많죠? 과연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인회계사 수험 준비를 하셔가지고 회계사가 돼서, 저도 지금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집을 못 샀는데, 저도 그냥 공인회계사 중에서는 돈을 잘 버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억을 주고 제가 집을 샀는데, 이 중에서는 제가 대출을 받아서 산 금액이 있는 거야. 그래서 대출을 2억만큼 받았고요. 순수하게 내 돈은 3억만큼 이제 지출을 해서 집 한 채를 샀습니다. 됐죠? 이게 내 지금 재산 상태예요. 됐죠? 자, 그때 여러분들 이 집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총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집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총 재산. 그래서 총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총 재산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느냐를 봤더니, 하나는 대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출 받은 것을 그냥 신문 기사에서 뭐라고 하죠? 부채라고 하죠. 그래서 총 재산은 자, 부채로 구성돼 있어. 됐죠? 부채. 됐죠? 그럼 내 총 재산에서 내가 꾼 부채를 빼주면 내 순수한 재산이 나오죠. 그래서 내 순수한 재산은 지금 얼마인 거죠? 3억인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예로 장부를 그리는 방법을 보면 총 재산은 지금 5억인데 내 부채가 2억이 되기 때문에 내 순수한 재산은 3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회계학에서는요, 이 총재산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이 총재산이라는 용어를 어떤 용어로 바꾸냐면 자산이라고 바꿉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자산. 자, 여러분들 회계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용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용어들은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재산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이 방법으로 장부를 그리고 싶은데, 회계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장부를 그려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덧셈 뺄셈에 너무 강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요, 뺄셈 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해. 됐죠? 그래서 장부를 그릴 때 마이너스가 뜨는 것을 상당히 싫어해요. 그럼 이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이항. 그래서 자, 자산은 자,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등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됐죠? 이것이 뭐냐?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됐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회계학의 철학이에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등식이 성립하는지 다시 한번 이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산은 5억이고 자, 부채는 2억이고 자본은 3억이에요. 됐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기억할 거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자산은 왼쪽에 쓴다.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쓴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뭐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리고 자산은 왼쪽에 쓴다.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왜 자산은 왼쪽에 씁니다?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자산은 왼쪽에 쓸까요? 아시겠죠? 그거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풀었죠. 1 플러스 1은 얼마인지 오른쪽에다 썼어요. 근데 처음 문제를 내는 사람이 계속 1 플러스 1을 오른쪽에다 썼다면 우리는 문제를 계속 왼쪽에서 풀고 있었을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등식을 만든 사람이 이탈리아의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 처음 만들 때 자산을 왼쪽에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건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재산 상태를 파악할 거예요. 자, 우리 5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럼 재무상태표 등식을 자, 어떻게 그릴 건지 예를 하나 들어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5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란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001년 12월 31일 시점에 재산을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홍길동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 현금 2천만 원이 있어요. 내 자산을 구성하죠. 현금은. 그 다음에 은행 예금 1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네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했어요. 주식 8천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계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용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금은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채권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채권을 대여금이라고 해요. 내 총재산을 구성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총재산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호부여용도 못하는 홍길동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토지하고 건물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 3억, 건물 2억입니다. 여기까지가 총재산을 구성하고 자 여기 중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이 2억만큼 있습니다. 차입금이 뭔지는 아시죠?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이름을 써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약자를 쓰겠습니다. 자, 밸런스 시트라고 약자 쓴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큰 T자를 그립니다. 됐죠? 처음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우자라고 할 텐데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T자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파악하는 거냐면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 상태는 매일매일 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매일매일 변동이 되죠. 됐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어느 시점에 재산 상태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뭘 써줘야 되냐면 특정 시점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예에서는 2001년 12월 31일이라고 돼 있죠? 됐죠?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시고 오른쪽 위에 특정 시점을 기입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를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표라고 했는데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누구의 재산 상태라고 돼 있어요? 홍길동이죠?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누구의 재산 상태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왼쪽 위에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써주셔야 돼. 자, 여러분들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준비할 때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회계원리 시험을 볼 때 재무상태표를 만약에 작성하라고 했는데 요거 두 개를 안 쓰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1, 2점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엔 이렇게 쉬운 거 안 나와요. 자, 어쨌든 그렇고 자, 실제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업이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 왼쪽 위에다는 기업 명칭을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큰 T자를 그린 다음에 왼쪽에다 뭐 쓴다 그랬어요? 총재산, 자산을 쓴다 그랬어요. 자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내가 꾼 돈, 부채를 쓰고요. 내 순수한 재산, 자본을 쓴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그리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얘들을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금 2천만 원이 있다고 돼 있죠. 됐죠? 내 자산을 구성하는 거 맞죠? 현금이 내 총재산이라는 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이 1억만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주식도 있다 그랬죠? 주식 8천만 원인가요? 8천. 됐죠? 그 다음에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발생한 채권을 뭐라 그랬어요? 대여금. 그것도 내 총재산을 구성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대여금 1억만큼 있고. 그 다음에 호부호용도 못하는 홍길동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토지하고 건물을 샀죠. 그래서 토지
건물도 내 총재산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3억만큼 있고 건물이 2억만큼 있다고 나와 있네요. 됐죠? 여기까지가 내 총재산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합계를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8억이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서 차입한 돈이 하나 있었죠? 차입금. 차입금은 여러분들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꾼돈이니까 부채죠? 그래서 차입금이 지금 2억만큼 있다고 돼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수한 재산이 나오는데 요 순수한 재산을 우리는 회계학에서 자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럼 8억에서 2억을 빼시면 내 순수한 재산은 얼마죠? 6억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장부를 그리시면 자, 오른쪽 합계가 얼마라는 것도 구해지죠. 8억. 됐죠? 그러면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어떻게 그릴 건데?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내 자산은 8억만큼 있고 내 부채는 2억만큼 있어서 내 순수한 재산은 6억만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내 자산의 구성 항목은 현금, 예금, 주식, 대여금, 토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내 부채의 구성 항목은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일명요연하게 알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시간 동안에 배워야 될 것들이 이 자산의 구성 항목들이 무엇이 있고 부채의 구성 항목들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구성 항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배울 건데 개정 과목. 근데 이 개정 과목들은요, 여러분들 회계 원리 때 여러분들 단어장 암기하는 것처럼 막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자산의 구성 항목은 현금, 예금, 주식, 토지, 건물 이렇게 외우는 건 짐승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수업만 들으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산과 부채의 구성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와요. 장부에 기록할 때 쓰는 이러한 용어들을 뭐라고 했어요? 개정 과목. 근데 이 개정 과목과는요,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얘들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1월 4일이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제가 1월 4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죠. 제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 학원에 데뷔를 했어요. 그날이 1월 4일이었고요. 그날 3일에게 법인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날 제가 노트북을 샀었어요. 근데 노트북을 사고 지금 6년이 지났더니 노트북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서 지금 책 작업을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저께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노트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뭐라고 해요? 상품이라고 부릅니까? 제품이라고 부릅니까?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질문하면 항상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경제학에서는 이 노트북을 뭐라고 하냐면 재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재화를 장부에 기록할 때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개정 과목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상품이라고 쓸 때가 있고요. 두 번째, 제품이라고 쓸 때가 있고요. 세 번째, 비품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기업이 이 노트북을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업 중에서는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시 기업 중에서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을 뭐라고 하냐면 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상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홈플러스나 하이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기업이 보유한 재화를 상품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말해요.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기업들이 보유한 재화를 말하고요. 하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은 상품으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기업들이 있죠.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기업.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기업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조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노트북 만드는 기업은 LG전자 아니면 삼성전자겠네요. 제조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재화는 제품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이것을 제조기업이라고 한다. 자, 저는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의
직원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직원이니까 일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에서 저한테 컴퓨터를 사줬어요.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팔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 목적에 재화는 비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노트북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는 그 계정 과목을 달리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노트북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노트북을 만듭니다. 그렇죠? 노트북은 제일 처음에 뭐가 될까요? 제조나 생산이 먼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조나 생산을 하는 기업이 필요해요. 그럼 제조나 생산을 하는 기업은 아까 뭐라 그랬죠? LG전자 아니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삼성전자겠죠? 근데 저는 LG전자라고 쓸게요. 홍보하려고. 아시겠죠? 제가 3일의 법인에 있을 때 LG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LG만 주구장창 감사를 하다 왔기 때문에 홍보해 주려고 LG전자. 그 다음에 이 LG전자가 직접 팔 때도 있어요. 그쵸? 근데 상기업에다가 일단 물건을 넘길 때가 있죠. 그쵸? 그래서 하이마트에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일단 1차 판매를 하죠. 그래서 하이마트에 판매를 하죠. 됐죠? 그 다음에 하이마트가 누구한테 이제 판매를 합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또 판매를 하죠. 근데 최종 소비자가 만약에 기업이게 되면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 노트북을 이용하려고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노트북을 LG전자가 갖고 있어요. 됐죠? 그게 10만 원이야. 그럼 장부에 기록할 때는 뭘로 가는 거죠? 제품으로 가는 거죠. 제조기업이 갖고 있는 재화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물건을 하이마트한테 대신 팔아달라고 해서 하이마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상기업이죠. 그럼 상기업이 갖고 있는 재화는 뭘로 구별된다? 상품으로 구별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에서 이 하이마트로부터 이 노트북을 구입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목적의 재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비품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 됐죠?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단 1교시의 한 내용들을 잠깐만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강의를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기업 경영을 할 때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부 기록하는 절차를 배우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기라고 한다. 그래서 부기의 정의는 뭐라고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 체계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그린다는 거예요. 그 일정한 원리를 우리는 복식부기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 복식부기의 원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뒤에서 공개할게요. 그래서 일단 정의를 배웠고요. 그럼 부기 왜 하는데? 두 가지죠.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영성과를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 여러분들 월급쟁이라고 하면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번 돈. 그 다음에 재산 상태는 그 시점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중요한 거죠.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부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있는데요. 단식 부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현금의 입출금만을 기록하는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계부나 용돈기 입장을 쓰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우리 부기라고 할 때는 복식 부기의 원리를 가정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을 때 양쪽에 기록할 거다. 그 양쪽에 기록하는 방법은 뒤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기 왜 한다 그랬죠?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표를 뭐라고 하냐면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이 재무상태표 어떻게 그릴 건데? 뭘로 그린다고요?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회계학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리고 자산은 왼쪽에 쓴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쓴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그릴 때는 이제 큰 T자를 그리는데요. 큰 T자를 그리는데 오른쪽 위에 특정 시점을 기입하고요. 왼쪽 위에 기업 명칭을 기입하는데 여러분들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회계원리 시험을 칠 때 이것을 기입하지 않으면 1점씩 감점된다. 그 정도만 언급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재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장부에 기록할 때 계정 과목들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뭐라고 한다? 상품.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재화를 제품이라고 하고요. 사용 목적의 재화를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트북이라고 해도, 같은 컴퓨터, 아시겠죠? 같은 책상이라고 해도 회사마다 기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명칭이 달라지는 거야. 책상을 파는 기업은 상품이나 제품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이기재 경영 아카데미에서 갖고 있는 이 책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잠깐만 배웠어요. 자산은 그냥 내 총 재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상기업을 운영하는데요. 항상 현금을 받으면서만 상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항상 무슨 판매가 있을 수 있어요? 외상 판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상 판매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을 돈이 생기는 거죠. 이 받을 돈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어. 아시겠죠? 내가 외상으로 만약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채무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채권과 채무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채권은 받을 돈이고요. 이거는 이제 꾼 돈이니까 갚을 돈이야. 됐죠? 그건 알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자산의 구성 항목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부채의 구성 항목이 될 건데, 그냥 모든 계정 과목을 쓸 때 채권은 채권이라고 쓰고 채무는 채무라고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쓰지 않고요. 이것도 약간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기업 같은 경우에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해서 발생한 채권이 있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해서 발생한 채권. 그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 자, 그럼 반대편에서는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가 생길 수 있겠죠. 그 채무를 뭐라고 하냐면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반대말이고요. 요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타인에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준 거야. 뭐라고 하죠, 보통? 대여금. 아까 가르쳐줬죠? 대여금. 그래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채권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편에서는 꾼 사람이 있겠죠?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발생한 채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채무를 뭐라고 하냐면 차입금이라고 해요. 차입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채권 채무라고 하더라도요.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명칭을 좀 달리하니까 이 명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 분류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는 제가 지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상태표만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현금 흐름표라는 것도 그려야 되는데 그 현금 흐름표를 그릴 때는요. 그냥 그리지 않고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거,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거,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걸로 구분해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채권을 구분해 놓지 않으면요. 영업활동인지 투자활동인지 재무활동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중급회계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누는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영업에서 발생한 거잖아. 물건 사고 팔 때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영업활동이라고 분류되는 거고, 대여금은 투자해서 이자 수익 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투자활동으로 분류가 되고요. 차입금은 돈을 조달하는 활동이니까 재무활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지 현금 흐름표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채권이라도 명칭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케이스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케이스 1번. 실제 자,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재무상태표 배우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 7페이지 보시면요. 자, 케이스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자유상사에 X1년 12월 30일 시점에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을 경우 X1년 12월 30일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각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현금, 상품, 토지, 비품. 여러분들 비품이 뭐라 그랬죠? 사용 목적의 재화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 네 가지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뭐죠? 내 총 재산의 구성 항목이죠. 그래서 자산의 구성 항목이고요. 자, 매입 채무 뭐라 그랬습니까?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라 그랬죠. 상품을. 그래서 부채고. 차입금이 부채인 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두 가지 나와 있네요. 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DS라고 쓰시고 큰 T자를 그립니다. 자, 일단 오른쪽 위에 특정 시점 기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X1년 12월 31일 기입하는 거고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명칭을 써야 되는데 기업 명칭은 자유상사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그린다고 했으니까 재무상태표 등식이 뭐라고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래서 자산은 왼쪽에 쓰기로 했으니까 자산 왼쪽에 쓰고 부채와 자본은 이제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여기 있는 명칭대로 하나씩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 명칭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정 과목. 네, 그래서 일단 뭐가 있냐면 현금이 있네요. 네, 그래서 현금 7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8만 원이 있죠. 상품 8만 원, 내 자산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토지 20만 원이 있네요. 토지 20만 원. 그다음에 사용 목적의 재화 뭐라고 한다고요? 비품, 사용 목적의 재화 비품. 그래서 비품이 15만 원만큼 있습니다.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합계가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50만 원.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채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 뭐라고 그랬죠? 매입 채무. 그래서 매입 채무가 5만 원만큼 있고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차입금이 있죠? 네,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25만 원. 자, 그럼 이제 부채 합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0만 원이죠? 그러면 자산에서 내가 꾼 돈 부채를 빼주시면 내 순수한 재산이 나오고 그럼 순수한 재산은 50만 원에서 30만 원 빼치면 20만 원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 합계가 합쳐지면 50만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회계학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2번을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필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케이스 2번은 필기가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케이스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유상사의 각 영업 일자별 재무상태를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죠. 됐죠? 그래서 일자별로 이제 재무상태표를 써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재무상태표라고 기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기업 명칭을 씁니다. 자유상사. 그 다음에 자, X1년 12월 자 1일부터 써야 되죠. 1일부터.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왼쪽과 오른쪽에 갖다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1일 날 자, 현금 2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하다고 돼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걸 이제 기입해야 돼. 자, 현금은 뭘 구성합니까? 자산이죠. 그래서 일단 현금 20만 원이라고 쓸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태까지 자본의 구성 항목을 한 번이라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처음으로 이제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을 설립할 때요. 출자를 한 금액, 기업을 설립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투자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금. 그래서 자본의 계정 과목 처음 배운 거야. 그래서 지금 출자한 돈을 자본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금 20만 원이 생기네요. 됐죠? 그러면 12월 1일자에 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합계를 확인해 봤더니 20만 원, 20만 원 언제나 재무상태표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며칠 동안 해야 되냐면 6번의 일자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상당히 이건 성립하겠죠? 근데 계속 성립한다 말하면 여러분들 지겨울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2번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 맞는 거야, 대차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짜 볼게요. 자, 비품 15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12월 3일. 그럼 이제 날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품이에요. 여러분 비품은 내 자산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비품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냐면 15만 원만큼 증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근데 뭘로 구입했대요?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랬죠? 그럼 현금이 감소되겠네요. 20만 원짜리 있었는데 지금 15만 원만큼 지출이 됐으니까 얼마로 감소됩니까? 자, 5만 원. 됐죠? 그러면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가 아직도 20만 원으로 일치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짜예요. 세 번째 날짜는 5일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행으로부터 25만 원을 차입하다고 되어 있어요. 됐죠? 자, 여러분들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발생한 채무를 뭐라고 했어요? 차입금. 차입금은 부채의 구성 항목이죠. 그래서 차입금 25만 원 갖다 쓰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차입금은 현금을 빌린 거기 때문에 현금이 또 25만 원이 증가되죠. 그래서 현금이 25만 원 증가됐으니까 5만 원에서 25만 원을 더하면 30만 원이 되네요. 네. 그러면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가 안 써줄게요. 45만 원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언제나 재무상태표 등식은 성립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지금 아직 우리가 복식부기의 원리를 모르고 있지만 지금 장부를 기록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을 때 양쪽에 기록하고 있죠. 계속 양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는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토지 2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이렇게 돼 있죠. 10일. 그러면 12월 10일 날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 20만 원인가요? 20만 원. 자산이니까 왼쪽에다 쓰고요. 근데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이 줄겠네요. 현금이 얼마로 주는 거냐면 20만 원 빼주시면 10만 원으로 줄겠네요. 그럼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45만 원으로 일치하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2월 15일 날 상품 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5일이에요. 자 상품 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러면 일단 상품이 보이니까 상품은 자산이죠. 그럼 상품 자산이 5만 원만큼 증가됩니다. 그렇죠? 근데 현금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우리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서 발생한 채무를 뭐라 그랬어요? 매입 채무. 어디다 갖다 써야 되죠? 부채. 그래서 매입 채무 5만 원 갖다 쓰면 돼요. 그럼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가 50만 원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언제나 재무상태표 등식은 성립하는 거고. 자, 이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12월 31일. 상품 3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그렇죠? 그럼 상품 3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으니까 자, 상품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가되네요. 됐죠? 그다음에 현금으로 매입했으니까 현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감소가 되겠네. 됐죠? 이제 맨 마지막 날이니까 12월 31일이 되면 왼쪽 합계 구해 보시면 50만 원, 오른쪽 합계 구해 보시면 50만 원. 자, 장부를 매일매일 작성해도요. 언제나 재무상태표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 문제의 숫자들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똑같죠? 숫자가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12월 31일자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상태를 하나하나씩 파악한 다음에 그 숫자를 기입한 방법이 1번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내 재산 상태를 변동을 시키는 사건들을 매일매일 장부에 기록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작성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봐도 전 방법과 똑같겠죠? 됐죠? 그래서 두 방법이 일치하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부기의 방법은 1번 방법을 쓸까요? 2번 방법을 쓸까요? 2번 방법을 씁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래를 계속 장부에 기록하면서 매일매일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됐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케이스 2번까지 푼 거고요. 자, 케이스 3번은요.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 자본을 구별할 수만 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 거야. 자산은 왼쪽에 쓰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쓰고. 그래서 케이스 3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그 학원 수업이 이제 4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반 생활을 견디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4시간 수업을 듣는 게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대학교 수업은 최대로 해도 3시간 연강이 제일 긴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6시간 수업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4시간 수업을 적응하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데 강의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시간 반씩 2번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1시간 정도 수업을 해서 2번 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분 수업을 하고 10분씩 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3번 쉬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회계원리 수준에서는요. 1시간이 지나가면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원리를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3번을 쉬거든요.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게요. 자, 그런데 쉬기 전에 지금 뭘 배웠는지 1교시 동안 공부한 내용을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부기를 배우고 있어요. 자, 부기란 무엇인데? 재산의 증감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이 체계적으로 기록한다는 방법은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그린다는 방법인데 그 일정한 원리는 복식 부기의 원리고요. 한 가지 거래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양쪽에 기록한다 정도 아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부기 왜 하는데? 부기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정 시점에 내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부기 외하는 데를 배웠는데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표를 뭐라고 하냐면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 상태표. 그러면 재무 상태표 어떻게 그릴 건데? 그게 중요한 거죠. 뭐에 의해서? 재무 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탈리아의 수학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나온 이 등식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 상태표 등식에서 알아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은 왼쪽에 쓴다.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그릴 때 일정 시점과 기업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냥 재화라는 용어가요. 계정 과목으로 표현될 때 약간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상기업.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을 제조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재화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 목적의 재화는 비품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과 채무라는 용어가 있어요. 채권은 자산이고요. 채무는 부채인데 이 채권도 보유 목적에 따라서 명칭이 잠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해서 발생한 채권을 뭐라고 한다? 매출채권,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채권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의 채무에서는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를 매입채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발생한 채무를 차입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어들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다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뭐라고요?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왼쪽에 써요.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써요. 1교시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